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퀀트 담당하는 김광현입니다. 5월 퀀트 이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길었던 공매도 금지, 14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그리고 그동안 공매도 금지가 남겨왔던 것 좀 살펴볼 테고요.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와 공매도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14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8개월,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 때의 3개월을 더한 기간보다도 더 긴 기간 공매도 금지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개인의 수급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던 것이 지난 14개월간의 특징이었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개인 누적 순매수 뚜렷한 숫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한 수급의 변화, 변동성의 확대 관련된 부분입니다. 베이시스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 사실 4월 퀀트 이슈 때도 이거 CFD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했던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기본적으로 현물이 선물보다 저평가되는 콘텐고 시장입니다. 선물이 더 높게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현물에 대한 매력도가 높지 않은 증시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기본적으로 콘텐고 증시인데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해지 수단이 선물 매도로 국한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물이 저평가되는 백워데이션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 백워데이션 상태가 되면 매도 차익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매도 차익 거래를 하려면 현물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현물을 가지지 못했다라면 차익 거래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연말에 배당 차익 거래라는 것을 진행을 하면서 현물을 쌓아둔 그런 플레이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조건이 필요한데 LP입니다. 미니 선물 LP를 수행했던 증권사죠. 이 증권사를 중심으로 매도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연말에 배당 차익 거래를 통해서 현물을 쌓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이 지금 대체로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던 이 베이시스를 틈타 차익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매도 차익 거래와 매수 차익 거래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장중의 그 증시 흐름과는 별개로 베이시스의 흐름에 따라 나올 수 있었던 매매였기 때문에 장의 그 방향성과는 상관이 없었고 장중에도 여러 번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차익 거래인데요. 기본적으로 매일 백워데이션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베이시스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매도 차익 거래, 매수 차익 거래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왔다.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 끝났습니까? 자, 3월 만기를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LP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지수의 일별 등락률이 몇 퍼센트 정도였는지를 이제 구간 단위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1월부터 2월 보시면요. 자, 1월입니다. 지수가 2% 이상 등락한 날이 무려 9거래일에 달했다라는 거죠. 20거래일 가운데. 2월 같은 경우도 4거래일. 2% 이상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 이상 지수가 움직이면 급락이다 혹은 급등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거고 3월 들어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상 움직인 날은 없고요. 1% 이상 움직인 날의 숫자도 3월, 4월 들어서 낮아졌다.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이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증시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백워데이션 상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해지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공매도가 재개된 일주일, 그동안 어떠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5거래일간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코스피 기준으로 6,12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19년에 3,180억 원, 그리고 20년의 뭐 5천억과 비교를 하면 더 많아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공매도 폭탄이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시의 사이즈가 달라진 거예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시가총액이 1,400조 원 내외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매일 3,180억 원 정도가 공매도로 나왔던 거고요. 2020년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에 따라서 좀 흐름은 달랐지만 어쨌든 1,200에서 1,500조 원 사이로 시총이 형성이 됐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5천억 원 정도가 일평균 공매도 거래로 찍혔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피 시총 2,220조 원 수준입니다. 2,220조 원 이렇게 사이즈가 커진 가운데 공매도 6천억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대금으로 보면 조금 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지난 5일간 평균 16.4조 원을 찍었습니다. 16.4조 원이 거래되는 가운데 6천억 원 정도의 공매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니냐.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로 본다라면 오히려 공매도는 줄어들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큰 영향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대차장고 공매도 관련해서 일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차장고가 높은 종목, 공매도 예정 물량이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자, 대차장고가 공매도 예정 물량이 아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매도를 합니다. 제가 공매도를 하는데 저는 100주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00주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150주를 판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자, 150주를 파는데 내가 기존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주를 팔 때까지는 공매도가 잡히지 않습니다. 공매도로 잡히게 되는 것은 넷 포지션이 0 이하로 내려가는 마지막 50주에서만 공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문 자체가 안 들어가요. 공매도 주문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50주만 찍히게 된다는 거고요. 저는 200주를 빌려왔지만 저는 프라임 브로커에서 빌려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프라임 브로커가 최초 대여자로부터 빌려오는 200주가 다시 한번 카운팅 되기 때문에 대차장고는 400주가, 공매도는 50주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많다고 해서 꼭 이것이 모두 공매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제 1강에서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200주를 빌려왔는데 왜 150주만 파냐? 네가 총 3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왜 150주만 파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아주 간단한 분할 매도입니다. 우리가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매도도 장의 상황, 주가의 상황을 조금 보면서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을 예상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차장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대차장고가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차장고가 쌓인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이제 하락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락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차 물량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늘어나는 과정은 사실 하락이 이미 시작된 그런 종목보다는 하락했을 때 내가 이것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옳다라는 거고요. 공매도가 나오는 과정은 하락에 대응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실제로 급증했던 이런 시기들 보시면 지수의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고점, 증시의 고점 영역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고점을 만들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매도가 나옴으로 해서 하락이 가속화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련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매도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매도 보고서와 강력 매수 보고서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매도 보고서의 논조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라는 것은 매수에 비해서 최대 손실률이 더 높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매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내하게 되는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금액 이상을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그런 투자 기법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공매도가 출회되기 어려운 이유, 지금 증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증시가 하락하는 와중에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습니다. 증시 유명한 격언이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마찬가지입니다.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만약에 공매도가 나온다라면 그 성격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네. 먼저 이제 초기 해지 포지션의 설정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금지가 됐었던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공매도 재개를 통해서 새롭게 포지션을 설정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이미 첫날, 이튿날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 4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이미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 4일, 3일과 4일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 7천억 원 정도의 공매도가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공매도의 그 숫자도 확연히 줄어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가 나온다라면 그 성격은 롱숏의 일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롱숏의 일부로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이건 결국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페어를 잡는 거거든요. 내가 롱할 종목과 공매도를 칠 종목, 내가 살 종목과 매수할 종목과 매도할 종목을 페어로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의 주가 흐름과 관계없이 내가 롱한 종목이 더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숏이 빠진다? 그러면 롱이 덜 빠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숏이 오른다라고 해도 롱 종목이 더 올라버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롱숏이 나올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숏의 조건,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숏 종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숫자로 표현되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는 훨씬 더 리스크가 큰 그런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뚜렷한 확신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혹은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공매도가 진행되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될 수 있는 펀더멘털 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1분기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조금 더 면밀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전체 1분기 YOY 증감률, 저는 유니버스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0개 종목의 YOY 증감률이 플러스 3자릿수입니다.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종목들이 YOY 증감률이 높을 거다라는 거죠. 전년 대비 증감률로만 본다라면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높은 증감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2021년의 이익이 21년 1분기의 이익이 지난 5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라는 거죠. 지금 증감률이 높은 종목들은 아주 증감률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한다라면 작년에 더 많이 부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에 더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증감률이 높은 것이지 이 종목의 이익이 실제로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 5년 정도의 그런 타임 렉으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좋을 것 같은 종목들 혹은 안 좋을 것 같은 종목을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을 고르고요. 그리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종목의 1분기 실제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죠. 더 전망치를 달성했는지 그러하지 못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안 좋다라고 한다면 숏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우리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올라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익이 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1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안 나왔는데 과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신뢰도 문제가 생길 테고요. 그 신뢰도 문제가 생긴다라면 밸류에이션 역시도 그 숫자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또 숏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자, 5월 17일에 그 1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정 실적을 토대로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덜 좋았던 종목, 반대로 안 좋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실적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더라라는 종목들이 아마 스크리닝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나오는 거 확인 한번 다시 하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토대로 저는 또 다음 자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